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죠? 2030년입니다. 그걸 위해서 필수적인 게 2028년 총선입니다. 네. 2028년 총선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 과정까지 한동훈이 진두지휘하면서 그때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2028년 한동훈이 지휘하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이건 필수예요. 필수.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꼭 한동훈이 진두지휘해야 하는가? 이건 필수가 아니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이건 선택이라고요. 또 다른 변수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이 있는데,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지금 개파 같은 것들이 또 와해될 수 있다는 좀 관측도 있습니다. 뭐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이 좀 성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파출소를 피하려다가 검찰청 만난 격이에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이야 12.3 비상계엄 이후에 발생한 거니까. 근데 그 전부터 김건희 특검법과 그 최상병 특검법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 전부터 맞습니다. 그 정치권의 여의도의 핫 이슈가 돼 네.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입틀막 하는 것처럼 모든 특검에 대해서는 다 지금 특검의 특자도 꺼내면 배신자 소리 나오고, 네. 특검의 특자 소리도 꺼내지 마라.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꽉꽉 특검을 틀어막아서 만난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독소조항 제거하고 그다음에 특검 임명 권한도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그 중립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민주당에서 특검 1명, 민주당의 우당인 조국당에서 1명,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식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특검 수사 중에 새롭게 인지한 그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때 검찰개혁 그 항목 중에 핵심이 별건 수사하면 안 된다였잖아요. 네네. 이제는 별건 수사 마음대로 하래요. 그다음에 특검보 뭐 여러 명 임명하고 매일 마이크 잡고 그날 중계방송하듯이 그렇죠. 한다. 브리핑도 이제 가능해졌죠. 예. 최악을 맞는 거예요. 최악을. 예. 그런 점에서는 그 윤석열 정권 당시에 모든 특검 뭐 다 그냥 막자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아직 뭐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오늘 치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이슈가 좀 계속 나올 텐데, 앞서 언급하신 대로 김문수 전 후보는 그럼 좀 출마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문수라는 정치인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그 경선에서 뭐 마지막 그 1, 2등을 다퉜지만 지금 놓여진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일단 나이상으로 22살 차이 나잖아요. 네. 22살.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 정치 무대에서 잊혀지거나 근데 뭐 용도 폐기되거나 뭐 이럴 일은 없어요. 이럴 일은 없습니다. 2030년 차기 대선 때도 여전히 50대예요. 57세예요. 57세. 예. 그러나 지금 74세인 김문수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전당대회를 굶는다? 그럼 저 사람은 이제 그냥 지난번 대선이 마지막이었나 보다. 이제 뭐 집에 가시나 보다. 네. 이렇게 되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무대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자들 중에 내년 또 지방선거에 욕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더라고요. 네. 뭐 어디 뭐 시장으로 나간다 뭐 등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를 당대표로 세워야지 본인 공천도 받을 거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특검이 내란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요. 이른바 그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위법 사항 같은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분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들 수도 있고,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리박스쿨
본인하고의 그 직접적인 연관성은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자연인인 경우랑 당대표인 경우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는 저는 뭐 99%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나온다면 이제 뭐 친윤계나 이런 쪽과 또 손을 잡거나 그렇게 좀 전개가 될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친윤도 지금 막 분화가 되니까 네. 뭐 이게 하나의 단일 대우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쌍권 기준으로 얘기하면 네. 쌍권과 그다음에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그 친윤들 있잖아요. 네네. 뭐 박수영 의원이라든가 성일종 의원이라든가 뭐 여러 명 있잖아요. 이 분들과 김문수는 사이가 껄끄럽죠. 그때 왜 그랬잖아요. 왜 김문수 당신 왜 사기치냐. 김덕수 네. 을지문도 그렇게 읊어대더니 왜 이제 입 싹 다시고 단일화 안 하려고 하느냐. 네네. 그게 결국 후보 강제 교체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친윤들과 김문수는 사이가 껄끄러운데 근데 친윤의 딜레마는 뭐냐면 전당대회에 내놓을 만한 당대표 주자가 없어요. 경쟁력 있는 당대표 주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한동훈 대 김문수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경우에 친윤들은 자기들하고 덜 불편한 네. 이 후보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친윤과 김문수 쪽과의 야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SNS에 이런 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대가 열리더라도 출마하지 않는 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쓰셨는데 지금 SNS 이제 네. 글이죠. 좀 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죠? 2030년입니다. 2030년.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 돼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게 이제 한동훈의 비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2030년 그걸 위해서 필수적인 게 2028년 총선입니다. 네. 2028년 총선은 한동훈이 진두지휘하면서 뭐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 과정까지 한동훈이 진두지휘하면서 그때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2028년 한동훈이 지휘하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꼭 한동훈이 진두지휘해야 하는가? 이건 필수가 아니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이건 선택이라고요. 네.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당내의 정치 지형이라든가 저 친윤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이 한동훈이 요번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나가서 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겠지만 네. 우여곡절 끝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두 개의 전선과 동시에 맞닥뜨려야 되는데 네. 하나는 이재명 정권과의 어떤 그 전선 네. 제1야당으로서 견제할 건 견제하고 뭐 싸울 땐 싸우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이 내부 전선 이 친윤 잔당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를 꼬꾸라뜨리려고 항상 세계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정치사를 보면요. 항상 그 내부 뭐 그런 거에서 이게 다 사달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전선과 맞닥뜨려야 되는데 앞에 거는 충분히 할만해요. 근데 후자 뭐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해야 될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의원님이 이제 출연을 하셔서 그런지 저희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가 800명 가까이 좀 늘어났는데 제가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네. 그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의견이 지지자분들도 상당히 좀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립니다. 꼭 지금 나가셔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번은 쉬고 다음번에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말씀들을 남기고 계시고 뭐 더불어서 이제 신지호님 지지합니다. 신지호님 최고. 응원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응원 댓글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지지자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또 오신 김에 저희 동아일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좀 이어갈게요. 그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친한계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린다고 들었는데 근데 의원님 보셨을 때 이번에 출마를 안 한다면 한 전 대표가 언제쯤 정치에 다시 등판을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이끌려면 어쨌든 지방선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저는요 그 만약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한동훈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다. 뭐냐 정치적 공백기가 길어진다. 그렇게 뭐 기사에 써놨던데 전혀 아니올 시다입니다. 한동훈은요 전당대회 안 나가도 할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그 탈락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이 보수, 그러니까 한동훈표 진짜 보수. 저는 한동훈 정치는 이제 진짜 보수 이제까지예요. 이 당이 겉으로는 뭐 자유민주주의 뭐랬는데 진짜 보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봐서는 좀 사이비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를 만드는데 그거를 당 대표가 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한동훈이 그 주도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 플랫폼 하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대표 시절에 만든 뭐 제명이네 마을이네 홍준표의 그 청년의 꿈이네 그 온라인 플랫폼만 생각하는데 그 꼭 정치 플랫폼이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면서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료 시민 아카데미 이런 걸 해갖고요. 끊임없이 진짜 보수의 이 철학과 정신과 어떤 주요한 그 쟁점들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그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한동훈 지지자 이 분들이 굉장히 오늘도 뭐 거의 매일같이 책임당원 가두에 나가서 그런 그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 그 실전 활동할 거 있으면은 계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잘못할 때 당은 당대로 싸우겠지만 또 한동훈 지지자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세련된 방법으로 더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 플랫폼 활동을 통해서 정말 그 진짜 보수의 전사들, 진짜 보수의 전사들이 한 30만 정예군이 딱 그 생기면요. 한 1년 바짝 활동하면 한 30만 그 정예군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한동훈이 정치적 공백기입니까? 엄청난 그 새로운 진짜 보수를 위한 그 꼭 필요한 것들을 아래서부터 하나 둘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과정이죠. 일각에서는 내년 재보궐선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친한계 의원들 내에서 당 대표보다 오히려 보궐선거가 있으면 일단 원내 진입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 그 얘기가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명박 대 박근혜 이게 저희 당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선인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졌지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박근혜 당시 그 의원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좀 외곽으로 돌아요. 당 소속 의원이면서 이렇게 외곽으로 도는데 그래도 존재감을 유지했던 게 국회의원이니까 존재감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은 또 아까 플랫폼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존재감은 유지하는 건 저희들은 걱정 안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빵선인데 바로 저 의정활동 경험 없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 그 대국회 그 접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경험은 꼭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출마를 하시는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걸로 뭐 보여야 되겠죠.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은 원내 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최근에 또 영상 하나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묻은 고양이 털을 돌돌이라고 하죠. 돌돌이로 미는 라방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소탈한 면을 좀 보여줬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좀 뭐 전략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좀 뭐 전략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 노출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람들 내에서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곡해돼서 그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라방을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한동훈을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의 한동훈을. 근데 저도 뭐 저렇게 돌돌이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저 뭐 국민의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 좀 대통령실의 인사 얘기에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제 낙마를 했고 김민석 후보자랑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좀 이재명 정부의 좀 인사 검증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아유, 굉장히 낙제점이죠. 낙제점이고, 작년 총선 때는 뭐 친명 횡재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친명이면은 뭐 검증도 그냥 프리 패스고, 친명이면 뭐 논란이 생겨도 그냥 계속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특히나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는 조금 다른 건인데, 지금 오광수네 또 저 이한주네 위성락이네 이런 분들은 다 부동산인데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뭐 위성락, 이한주 이런 분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뭐 부동산 물건도 뭐 대여섯 건 그냥 종목별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뭐 그 저 상가 뭐 필지 뭐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안 그래도 수도권 집값이 그냥 마구마구 올라가고 그냥 2018년 지금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럴 텐데, 그런 분들이 무슨 부동산 안정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영이 맡길까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 강부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강남 부자, 그 뭐 아파트 부자, 그거 이상의 그 정권 초기에 좀 난맥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에 좀 AI 수석의 이제 하정우 그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하정우 신임 AI 수석은 저 한동훈 전 대표랑 그 유튜브에서 AI에 대해서 아주 뭐 진한 토크를 한 분이고, 근데 과학자들에게 자꾸만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AI를 정치 세력이 어떻게 그 악용하는 거에 따라서 AI에 자꾸만 정치적 그 색깔이 더 씌워질 수가 있는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은 과학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사람 잘 골라다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